네, 오늘 딥인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7강 이제 트랜스포머인 NLP 강의를 맡게 된 4기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날 공강이셨을 텐데 좀 많이 쉬셨을까요? 다시 목요일 날 이제 강의 들을 생각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다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수식적인 증명은 좀 많이 없고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교양 수업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배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리캡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이제 인풋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 중 하나인 Subword Tokenization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대주제 중 하나인 프리트레이닝, 이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 총 세 가지 아키텍처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을 알아볼 거고요. 이 각각의 모델에 그리고 또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no 파인 튜닝 패러다임하고 이제 the larger the better이라는 주제로 잠깐 덮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정의를 조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입력 시퀀스의 전체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키워드들을 좀 밑줄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위주로 오늘 주제가 전개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퀀스를 입력을 받아서 다른 시퀀스를 출력하는 신경망 모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이루는 컴포넌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코더하고 디코더입니다. 각각의 이제 설명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컴포넌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 벡터 이 컨텍스트 벡터가 뭐냐면 입력 시퀀스에 약간 모든 정보를 좀 컴팩트하게 이제 압축하여서 담고 있는 벡터를 말하는데 이렇게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인코더다라고 볼 수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 압축된 정보를 인코더로부터 넘겨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을 지금 하단에 좀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 트레이닝 페이즈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토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이전 스텝에서 생성된 아웃풋을 다시 본인의 인풋으로 재활용해서 다음 스텝에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 갈래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 골자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어레는 없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scaled product attention, self attention, multi attention으로서 이제 RNN을 대체해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RNN에서는 이 시퀀스가 자동적으로 모델에 의해 이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반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럴하게 그냥 입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일하게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인코더에서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풋 시퀀스 간의 토큰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정보를 압축한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디코더 같은 경우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해서 타겟 시퀀스를 생성한다라는 점. 이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각각의 이제 들어가는 양상을 좀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입력으로 집어넣는 요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이 되고 요걸 이제 디코더로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출력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타겟 출력 아웃풋 값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트랜스포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 추가된 이제 피규어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코더하고 디코더 블럭들이 이렇게 각각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서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룰 만한 특징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디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에는 이제 인코더에 이제 사용하는 인풋과는 다르게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수행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스크드 어텐션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인풋으로 넣는 값과는 다르게 이제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는 값과는 다르게 이제 미래의 토큰 값을 일부 가려주게 됨으로써 이제 미래 정보를 좀 참조하지 못하도록 이제 디코더의 인풋에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델 인풋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주로 다룰 것은 이제 오늘 대주제인 NLP라는 관점에 맞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어 그대로 이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타입 값으로 이제 변경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수행하는 작업이 서브웨어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토커나이저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입력 테스트를 이제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도구로서 이제 언어학적 이제 분석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첫 단추를 이제 꿰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텍스트를 어떤 단위로 나눌 것인가, 즉 토큰의 정의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지금 예시로서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 예시가 주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이제 좀 애널리틱한 랭귀지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단어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이제 주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Jim Henson was a puppeteer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요 띄어쓰기 단위로 다 요 의미를 갖는 이제 단위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에 맞춰서 단어로 이제 쉽게 분리할 수 있을 때, 이때 적용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을 이제 어절 단위 토크나 또는 이제 워드 단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교되게 형태소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영어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한국어 같은 이제 agglutinative language 같은 경우는 이제 체언하고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에 어미가 붙는 등 단어 내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소들이 결합해서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띄어쓰기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분리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형태소 분석하는 예시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뭐 이제 코딩, 그리고 뭐 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언어마다 이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추어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어마다 각기 다르게 어떤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야 되고 범용적으로 좀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의 한 갈래 중 하나인 서브웨어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였던 이제 토커나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후에 나오는 이제 토커나이징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like와 같은 이제 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제 뭐 캐피탈이 다르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이제 문자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양한 활용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각 단어 형태를 이제 고유한 토큰으로 모델은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이제 likes, like들을 다 개별적으로 인지를 하겠죠. 근데 이러한 활용의 수는 좀 영어보다도 이제 한국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특징일 텐데 이게 굉장히 활용형 자체가 무한히 많겠죠. 뭐 이것저것 여러 개 갖다 붙이다 보면은 뭐 이게 비문일지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게 이제 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기 다른 게 고유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냥 유니크하게 이제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식은 어렵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good이나 이제 뭐 learn이나 뭐 이런 오탈자 그리고 뭐 새로 만들어진 신주어 같은 경우 이제 또한 이것도 이제 unknown 토큰으로 그냥 매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들어오는 인풋 값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OOV가 자꾸 out of vocabulary problem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단어의 의미나 이제 문맥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의미를 알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모델은 이 부분을 좀 건너뛰거나 좀 잘못된 추론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주안점이 되는 문제점으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서브월 토커나이제이션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 한국어 같은 이제 어미가 발달한 다양한 활용형을 가진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형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하다라는 활용형이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어림잡아서 거의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잡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잡다 보면은 사실상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멘틱하게 이제 연관 관계를 찾기가 어렵겠죠. 유니크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어 토크나 이런 언어에 있어서 이제 단어 토크나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언어가 갖고 있는 좀 이제 미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좀 fine-grained한 definition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서브월 토크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자면은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일단 쪼개게 됩니다. 진짜 정말 작은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그냥 캐릭터 단위로 완전히 쪼개게 되고요. 그래서 뒤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뒤에 오는 이제 바이페어 인코딩 알고리즘하고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브월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어를 좀 더 쪼개어서 이제 서브월 단위로 토커나이즈 하다라는 건데 일단 오늘 주된 컨셉인 트랜스포머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말은 사실은 트랜스하고 이제 포머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제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이제 월드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월드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했을 때는 이제 그냥 하나의 아이디만을 부여를 받겠죠. 근데 이제 서브월드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트랜스하고 포머로 이제 쪼개게 되고요. 이때 뭐 이제 특수한 기호를 붙여서 이게 뭐 서브월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 단위보다도 좀 더 파인그레인한 단위로 이제 어떤 연관 관계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네, 지금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뭐 새는 R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을 한다, 뭐 R은 3개이다라는 요 문장에 지금 앞에 여기는 지금 언더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임으로써 뭐 subword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단순하게 이제 뭐 띄어쓰기나 이제 단어를 기준으로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형태소 분석에 가깝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단어를 더 잘게 쪼개는 알고리즘도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바이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이트 페어라는 이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 모든 단위를 이제 좀 문자 단위로 이번엔 좀 더 쪼개게 됩니다. 요거는 예시하고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단어가 low, lower, new, wider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vocab은 이제 뭐 LOWERNID 이렇게 있고, 네, 요거를 이제 지금 그 각 쌍을 한 번씩 지금 다 묶어볼게요. 그래서 low부터 lower, new, wider 각각 묶어보면은 지금 low 이제 LO가 합쳐진 거는 이제 빈도가 두 번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low하고 lower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퀀스에 맞춰서 이렇게 쭉, 아니 그러니까 이 페어 조합들을 묶어주고 요 빈도수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도가 높은 페어를 합쳐서 이제 서브워드를 만들 건데, 요 서브워드가 이제 다시 또 하나의 그냥 단어로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이제 스텝을 밟아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가장 빈도가 높았던 이제 LO를 합친 걸 이제 다시 한번 활용을 워드로서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페어를 또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최종적인 이제 보캐블러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더 큰 의미 단위를 만들어가는 이제 효율적인 토큰나이제이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출연 횟수가 단일인 워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같은 단어가 여러 개 많이 출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딕셔너리에 이제 워드 값하고 그리고 그 출연 빈도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 횟수하고 이제 각 단어들을 다 곱해서 이제 보캡을 만들게 되고, 그 보캡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출연하는 빈도를 계산하는 테이블을 구해서 이렇게 바이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위에는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고, 밑에는 이제 lowest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죠. 근데 이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월드 토커나이제이션은 다르게 OOB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게 지금 이미 여기서 이제 바이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을 통해서 low하고 east라는 단어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ow하고 east로 이제 쪼개 구성하는 이제 lowest가 이제 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인코딩 할 수 있으니까 OOB 문제가 좀 더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서버 토커나이제이션들이 있는데, 뭐 이제 워드 피스나 이제 뭐 센텐스 피스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워드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BP하고 유사하긴 한데 조금 병합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BP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인접한 이제 서브워드의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이제 병합을 했던 반면, 그다음 워드 피스는 이제 병합되었을 때 훈련 데이터의 이제 likelihood를 좀 가장 크게 만드는 서브워드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텐스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 같이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언어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센텐스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직접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입력을 이제 러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언어에 좀 더 국한되지 않고 이제 멀티링구얼한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인코딩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 센텐스 피스의 좀 더 발전된 버전인 이제 바이트 페어 레벨의 BP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BP가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BP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바이트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애였는데, 얘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정말 바이트 단위로 이제 쪼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모지나 아니면은 좀
특수 문자 같은 이제 유니코드 그러니까 유니코드로 이제 변환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OOV 문제에서 다른 토커나이제이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 바이트 레벨 BP를 좀 더 많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좀 인트로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이제 문제를 한번 저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델을 왜 프리트레이닝 해야 하는가? 사실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라서 일단은 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 한다라는 말을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제 의문을 좀 가져보자면은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기 존 루퍼트 퍼스라는 언어학자의 말로부터 명언으로부터 이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 명언이 어떤 뜻이냐면은 단어가 이제 완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문맥적이며 이제 완전한 문맥을 벗어난 의미 연구는 진지하게 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워드 의미에 이제 컨텍스추얼하다라는 이제 좀 인투이션을 담고 있는 쿼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난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바람이 잘 불길 바람. 저희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바람하고 뒤에 나오고 있는 바람이 서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 윈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요 바람은 이제 소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바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뭐 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컨텍스추얼한 이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에게는 이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음이어가 포함된 문장도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은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좀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델이 이제 뭐 언어가 갖고 있는 좀 되게 작은 단위 이제 좀 미묘한 이제 의미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단어 하나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컨텍스트 상에서 이게 단어가 뭐 갖는 이제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단어들이 이제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릴레이션스를 갖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스스로 학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좀 컨텍스트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모델에게 주입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냥 기계 번역이란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냥 파인 튜닝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제 작은 단위 이제 태스크 뭐 번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수행하도록 이제 뭔가 모델을 튜닝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 번역이라는 태스크에 맞도록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영어로 입력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태스크인데 사실 이렇게 어떤 정답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답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고비용이 든다라는 사실을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 태스크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셋들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서 말한 이제 그 문맥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가 이제 질 수 있는 의문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제너럴한 지식하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태스크에 이제 뭐 모델을 좀 최적화하는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unsupervised 데이터를 쓸 거고요. 저희는 파인튜닝에서는 이제 supervised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요 맥락에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unlabeled 데이터는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냥 이제 웹에서 크롤링을 해서 쭉 가져오게 되면은 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각 태스크에 맞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트레이닝 방법론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이제 objective에 대해서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좀 적용을 해서 뭐 이니셜 파라미터를 학습한다라고 써놨지만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이게 그냥 많은 양의 텍스트로 이제 사람처럼 이제 언어적, 문맥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학습된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supervised 데이터로 이제 특정 이제 objective에 맞게 이제 파라미터를 좀 어댑팅하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양의 이제 고비용 레이블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도 좋은 퀄리티를 갖는 퀄리티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방법론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죄송해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내용 계속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제너럴 헌팅을 좀 배우고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이제 감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지겹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걸 빼면 솔직히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가 하고 이제 파인 튜닝 방법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뭐 정말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식을 나타내자면은 이제 프리트레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에 막 최적의 파라미터는 아니겠지만 좀 제너럴하게 이제 좀 좋은 성능을 갖는 이제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세타 횟수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최종 이제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로컬 미니마를 가는 쪽으로 근접하게 이제 가는 방식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식이고 그 로컬 미니마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이제 파인 튜닝이다라는 관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관점 자체가 아주 틀린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 프리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이제 방법론을 총 세 가지의 트랜스포머 이제 아키텍처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막 각각의 이제 논문들 통해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갖는 뭐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성능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우선 먼저 일단은 디코더 온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좀 약간 이 디코더 온리, 뭐 인코더 온리 모델이 왜 나타나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코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뭐 텍스트를 이제 어떤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하는 친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더로부터 생성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들어오는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무언가 다시 한번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친구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인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텍스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는 텍스트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태스크들이 뭘까라고 보면은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리그레션, 이제 뭐 토픽 모델링 같은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 텍스트 그 자체를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태스크들에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들이 갖는 이제 의미적 정보들이 좀 중요한 태스크들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벡터를 출력하는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텍스트 제너레이션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이죠.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소개한 이제 뭐 영어를 이제 불어로 이제 번역하는 태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서머라이징하는 태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좀 제너레이션 할 필요가 있는 태스크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뭐 이런 이제 임베딩 벡터가 좀 필요한 태스크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코더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하고 이제 디코더 모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디코더 온리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어떻게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지 그 방법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그레시브한 스타일로 이제 텍스트들을 내뱉게 되는데, 그냥 다시 말해서 이전 스텝에 이제 단어 토큰들을 기반으로 이제 단어 토큰을 그냥 하나씩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자면은 이제 스타트 토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늘이라는 토큰을 내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오늘이라는 토큰을 같이 활용을 SOS 토큰과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 토큰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이제 자기가 생성해낸 이제 토큰들을 다시 한번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어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EOS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이렇게 이제 좀 생성한 시퀀스 토큰의 개수가 K개라고 한다면은 총 뭐 K 플러스 1번의 이제 인퍼런스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트랜스포머 이제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어텐션이란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마스크드 어텐션 때문에 이제 아웃풋 토큰은 어떤 걸 생성을 할 때 자기보다 뒤에, 다시 말해서 이제 미래에 나오게 될 토큰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전 스텝에서 나온 토큰들을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이제 이런 방식, 이런 이제 프리 트레이닝 방식을 이제 커저럴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시피 커저이라는 이제 단어는 모델이 특정 토큰을 예측할 때 그 토큰의 과거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참조를 하고, 이제 미래 정보는 절대 참조하지 않는 이제 그냥 유니다이렉셔널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LM 모델링, 그러니까 이 CLM의 메인 오브젝티브는 되게 간단한데, 요 수식과 같이 이제 그냥 이전 시점의 토큰들을 다 누적해서 그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현재 시점 T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니까 현재 시점 T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이제 내뱉는, 그러니까 넥스트 토큰으로 이제 프리딕트하는 그냥 이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률들의 곱을 이제 최대화하도록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고, 요 이제 어 확률 값들의 곱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연산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다 그냥 로그를 씌워줘서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제 확률 곱셈 값들이 다 덧셈 값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 로그를 씌워서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커저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메소드를 하나 더 쓰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 티처 포싱이라는 방법을 좀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내뱉는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델이 처음에 내뱉는 답들이 옳은 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답에 대한 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교정해 주는 과정이 이 티처 포싱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타트 토큰으로부터 I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U라고 잘못 나오게 되면은 이 I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You are이 아니라 I am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잘못된 아웃풋을 내놓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올바른 단어로 교정을 하는 작업을, 요 티처 포싱 프로세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티처 포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컨버전스 할 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얘가 잘못된 인풋을 가지고 뭔가 제너레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제 학습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했던 이제 에러가 이제 누적해서 이제 진행되는 에러 프로파게이션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이닝을, 이 커저럴 랭귀지 모델을 위한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딱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스타트 토큰으로부터 이제 어떤 걸 예측을 하고 요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디코더에 인풋으로 집어 넣어지는 값들을 한 칸 그냥 왼쪽으로 이제 쉬프팅한 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디코더 온리 모델을 어떻게 이제 좀 프리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 트레이닝이 아닌 이 파인 튜닝이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은 이 파인 튜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웃풋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눠 봤는데, 아웃풋이 이제 시퀀스 하거나 아니면 넌 시퀀스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퀀셜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웃풋이 시퀀스한 경우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코더 모델이 되게 잘 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게 요 밑에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는 게 좀 특이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퀀셜 하다라는 뜻부터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요거의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앞서 설명했던 이제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약 같은 걸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 인풋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입력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네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력 문장하고 이제 정답 문장을 하나 이제 시퀀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인풋을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을 왜 차용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더로부터 오는 컨텍스트 벡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인풋에 미리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이걸 이제 토큰으로 이제 분절하고 있긴 한데, source 문장을 이제 how are you, 그리고 타겟 문장을 이렇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요 잘 지내세요라는 타겟 문장이 출력이 되도록 이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넌 시퀀스한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는 좀 약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태스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 모델이 잘하는 게 이런 이제 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들인,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어떤 이제 임베딩 벡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데, 디코더 모델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커저하게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그냥 이제 똑같이 이제 커저럴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내뱉는 요 토큰에다가 이제 그냥 요것만 달아주면 돼요. 그냥 리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마지막 토큰을 그냥 이제 인코더가 내뱉는 임베딩 벡터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뭐 그냥 간단한 이제 신경망에 태워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뭐 감정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퀘스천 앤서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태스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디코더 온리 모델이 이런 태스크에 약하다라는 게 좀 옛말이 된 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디코더 온리 모델만으로도 이런 이제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코더 인코더의 특징에 기인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단점이었지만 요즘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피규어를 통해서 보자면은 들어오는 이제 뭐 first attention 층 같은 게 전혀 없죠. 디코더 only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디코더 레이어만 쌓아서 이제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네, 한계점은 앞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코더 원리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코더 모델은 이제 매스크드 어텐션이란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오게 될 이제 토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디코더 모델과는 좀 다르게 마스크드 어텐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제 컨텍스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되게 큰 장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이제 학습을 했던 그러니까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때 등장하는 방법론이 MLM이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뭐 이름은 비슷해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냥 방법론인데,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냐라고 보자면은 토큰의 일부를 이제 마스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한 부분을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이제 인풋 문장을 다 이렇게 마스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15% 정도 되는 이제 단어들만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마스킹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제 마스킹이 되어 있으면 과연 이제 모델이 어떻게 이런 문맥을 이해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이제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들로 이제 충분히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모델이 버트 모델인데요. 앞선 이제 MLM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15%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프리딕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 15%의 토큰 중에서도 이제 80%만 이제 마스크 토큰을 교체를 하고, 이제 10%는 이제 코럽션을 부여를 해서 다른 되게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이런 방법론이 좀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대로 둔 토큰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지가 좀 주안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그냥 좀 임피리컬하게 얻어진 결과값이라 이게 왜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하자면은 요 그대로 둔 토큰을 예측을 했을 때 이제 해당 작업을 이제 수행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10% 그대로 두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대로 둔 단어를 이제 예측하지 않을 경우 이제 모델이 마스킹 되지 않은 토큰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한 representation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게 얼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10%는 그대로 둠으로써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프로세스 간에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 이제 모델이 이제 좀 실제 컨텍스트 환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제 컨텍스트 환경은 마스킹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킹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좀 로버스트한 이제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뭐 이런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MLM 같은 경우는 좀 단어 단위로 이제 prediction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문장 단위에서 시멘틱한 정보들을 학습을 시키고자 사용하는 방법론이고 요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위해서 이제 버튼은 문장 두 개를 이제 하나의 입력 시퀀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하게 이제 두 문장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A하고 B를 이제 각각 세퍼레이션 토큰을 추가를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넣게 되는 거고요. 요 이제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장 A하고 B가 뭐 이어지는 이제 연속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이제 그냥 비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0% 각각 이제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LS 토큰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CLS 토큰에 이제 문장에 대한 이제 함축적인 정보들이 담긴다라고 볼 수 CLS 토큰을 이제 추가시켜서 이제 뒤따라오는 문장들에 대한 이제 문장이나 단어들에 대한 정보들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게끔 하는데 이 CLS 토큰에서 이제 나온 representation을 다시 한번 이제 classifier에 태워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통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었고요. 이제 파인 튜닝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파인 튜닝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먼저 아웃풋이 non sequential한 파인 튜닝 태스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인코더 원리 모델은 이런 태스크들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본인의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는 잘 수행을 할 텐데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은 Next Sentence Prediction에서 이제 언급했던 이 CLS 토큰이 지금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문장의 제일 처음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CLS 토큰하고 이제 그러니까 input 텍스트를 넣고 뭐 separation 요거를 같이 넣어서 이제 input sequence를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에 태운 후에 이제 얻어낸 이제 embedding 벡터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named entity 오른쪽에 있는 태스크는 이제 뭐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각 이제 단어별로 이제 태깅하는 작업인데 요것도 뭐 그냥 유사하게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임베딩 레이어를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서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이제 좀 Next Sentence Prediction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네 뭐 앞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어서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에도 이제 되게 변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베딩 벡터들을 잘 뽑아내는 이제 버트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버라이언스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버츠가 갖고 있는 기본 골자는 유지를 하되 이제 뭐 좀 더 이제 버트가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변형이 있었는데 뭐 크게 눈여겨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로버타하고 뭐 센테스 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로버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유사해요. 그냥 버트랑 거의 유사한데 뭐 이제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NSP 태스크가 빠지고 그리고 뭐 더 큰 이제 배치 크기 뭐 더 많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서 이제 15% 이제 마스킹을 할 때 좀 고정된 마스킹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게 마스킹 하는 게 그냥 매 에포크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프리 트레이닝이 있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부여를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센텐스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문장하고 이제 문장 간의 관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텐스 임베딩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이제 사이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이아미스 네트워크나 이제 트리플렛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의미적으로 이제 유사한 문장쌍은 서로 가깝게 이제 임베딩 공간에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좀 의미적으로 이제 다른 문장 페어는 좀 더 멀리 떨어진 이제 임베딩 공간에 위치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어휘 수준의 임베딩 스페이스를 넘어서 이제 문장 간에 이제 의미적 유사도 또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이제 센테스 벌트입니다. 이 센테스 벌트는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나 뭐 아니면 라그에 올라가는 정도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디코더 모델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이 인코더 모델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의 장점만을 취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결합한 완전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 모델은 이제 프리트레인 하는 데 있어서 앞선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하고 디코더 온리 모델하고는 다르게 좀 정형화된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방법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연구가 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인코더 온리 모델에 적용했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 예측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인코더는 이제 정답을 다 볼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빈칸을 채우는 식의 이제 뭐 예측만을 수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인코더가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을 수행을 해주고 얘가 내뱉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기반으로 이제 디코더 모델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텍스트 제너레이션하고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의 오브젝티브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제 빈칸 채워놓기라면은 얘는 이제 커저하게 이제 문장을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시저 간에 이제 얼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자면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바로 이제 T5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T5 모델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을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랑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마스킹 단위가 좀 더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토큰 단위가 이제 뭐 그냥 스팬 단위로 이제 그냥 단위 토큰이었다면 이게 뭐 스팬 단위 토큰으로 마스킹을 씌우는 것으로 이게 확장이 된 그냥 디노이징 스팬 커럽션 태스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제 버트에서는 그냥 이제 개별 토큰을 선택해서 단일 토큰만 가렸었죠.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연속된 이제 여러 단어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거에 이제 마스킹을 씌우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뀐 게 되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인풋하고 이제 타겟하고의 양상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인풋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들이,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이제 집어넣는 빈칸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학습을 시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약간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T5 모델에 제시하고 있는 이 디노이징 스팬 커럽션 태스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유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문장이나 이제 문서의 좀 다른 부분 간의 다른 관계를 좀 학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제 문맥 이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단어만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빈칸을 뚫음으로써 빈칸을 채워넣기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문맥에 대한 이해를 강제한다라는 거죠, 모델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바트라는 논문에서도 T5와 유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T5에서는 그냥 빈칸 뚫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근데 바트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온전한 문장을 프리딕션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트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좀 태스크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 5가지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스팬 커럽션 이외에도 이제 뭐 토큰 마스킹, 버트와 동일하게 토큰 마스킹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토큰 딜리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토큰 자체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토큰 자체가 생략된 문장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인필링이라고 해서 마스킹된 토큰하고 이제 뭐 전혀 길이가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토큰을 삽입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센스 퍼미테이션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이거를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섞어버리는 것도 이제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큐멘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좀 더 큰 사이즈로 이제 문장들의 집합들을 집어넣을 때, 근데 이때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순서 상관없이 그냥 섞어서 집어넣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corrupted-된 인풋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보다 강력한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을 강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론이었고, 이거를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넌 시퀀셜한 아웃풋하고 시퀀셜한 아웃풋으로 파인 튜닝 방법론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넌 시퀀셜한 아웃풋 같은 경우에 내뱉는 이제 내뱉어야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임베딩 팩터가 필요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디코더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인코더의 능력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하고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이 동일한데,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버트에서 소개했던 이제 CLS 토큰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버트와는 다르게 이 CLS 토큰을 그냥 디코더의 인풋에 말미에 붙임으로써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원리 모델에서 이제 마지막 토큰이 내뱉는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CLS 토큰을 이제 가지고, CLS 토큰이 이제 마지막에 인풋으로 들어감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히든 아웃풋을 내뱉을 거 아니 히든 임베딩을 내뱉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좀 시퀀셜한 아웃풋은 디코더가 이미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되게 그냥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잘 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인코더가 들어오는 인풋을 기반으로 해서 전달받은 인코더로부터 이제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디코더가 전달을 받아서 디코더 모델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하는 방법론을 배웠고, 파인 튜닝 시에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시퀀셜한 아웃풋을 내뱉는지 그리고 넌 시퀀셜한 아웃풋을 내뱉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론이 갈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파인 튜닝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각각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론은 사실 아까 이제 GPT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GPT가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롬프트 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담아서 이제 태우는 거였죠. 인풋에 태우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하겠다라는 거고, C5가 유명한 이유는 사실 이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논문이 이 T5이기 때문에 T5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요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T5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이제 각각 나누어서 이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 T5를 통해서 이제 그냥 NLP 태스크들을 그냥 텍스트 투 텍스트 형태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LLM이 출범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시가 좀 굉장히 적절한 예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그냥 번역 테스트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지시문이 들어가게 되고 지시문하고 이제 소스 센텐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뱉는 것이 이제 타겟 센텐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시퀀셜한 아웃풋을 내뱉는 태스크였고,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태스크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문장 유사도 예측 태스크인데, 이거는 이제 인코더 모델이 잘하는 이제 임베딩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문장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아웃풋을 내뱉도록 이렇게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네, 요런 이제 태스크 또한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동일한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투 텍스트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는지 그냥 좀 더 구조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태스크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냥 동일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동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뭐 아니면은 그냥 트랜슬레이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동일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러니까 태스크에 상관없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태스크 문제 자체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제너레이션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생성되는지만 보면 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되게 처음 보는 태스크 뭐 갑자기 이제 뭐 요약에 특화된 모델에 갑자기 뭐 다른 이제 어 태스크를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스크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지는 거죠. 단일 태스크에만 이제 작동했던 모델들과는 다르게 유연하게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생기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GPT-3나 뭐 라마 같은 모델들이 이제 별도의 파인 튜닝이 필요 없고 이제 뭐 그냥 인 컨텍스트 러닝이나 아니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이 스케일링 런인데요. 이 스케일링 런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인지만 확인을 하자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면 그리고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면 굉장히 모델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스케일링에 따른 이제 변화 양상에 대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범하게 되는 그냥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양상은 모델의 그냥 크기를 키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냥 리소스를 좀 더 투입을 해서 모델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념 설명이었고,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핸즈온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